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올라갑니다. 네. 코스피 3,000 진짜 코앞까지 왔습니다. 벌써 2,992포인트,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살짝 봤는데 2,992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2,990 아래에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이스라엘, 이란 간의 이런 무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도 우리 시장 계속 갑니다. 외국인 수급이 어제 조금 쉬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의 이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가담하기 시작하는 양상이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 또 중요한 게 이란, 이스라엘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네. 캐나다에 지금 G7 정상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가 있는 상황인데 속보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이스라엘 간의 휴전을 제안했다라는 이렇게 건너서 좀 이야기가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일지, 지금 G7 정상회의 조기 퇴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바로 지금 미국으로도 돌아가겠다 이야기 나왔는데 이 추이는 계속 지켜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거쳐지면 시장에 조금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스피 3천 시대가 코앞인데 네. 대외 변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내적인 그 정책 모멘텀 이런 부분을 네. 끝까지 주시하시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결국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빠졌을 때 저 PBR주라든지 지주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비중을 확대하셨던 분들은 좀 달콤한 수익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늘 특히 반도체 강세의 네,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 점점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180만 주 외국인 매수에도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삼성전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전반적인 힘들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3천 시대 그래도 3분기는 가야 될 거다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게 6월 안에 그냥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어느 정도까지 지수 올라오고 있는지 최혜원 앵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탄력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1.5%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한때 2,995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3,000선까지 거의 5포인트 정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 눈앞에 있는 미래일이만큼 시장에서는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3,000선에 도달하면 약간 조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대형주가 이를 나타냈는데요. 결국엔 지수가 잘 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IT 투톱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가야 됩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차트 흐름 함께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삼성전자 오늘 4% 가깝게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사실 9시 개장하자마자는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매기세가 몰렸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보시다시피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삼성전자 오랜만에 움직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25만 원대를 뚫어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25만 3,500원대를 뚫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연이어서 경신하는 흐름, 코스피 지수와 딱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는 후발주자 흐름으로 함께 움직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사실 1% 넘게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1%보다 더 오르는 종목을 잘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도 9%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SK하이닉스도 물론 있지만요.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탄력 받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률 높게 가져가고 있고 한화오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 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시가총액 한 계단 위를 올라선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금융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KB금융지주 0.6%의 상승세, 신한금융지주 오늘 1%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주사 가운데서는 강력한 기업들 꽤 많습니다. SK스퀘어 오늘 3%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SK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0.5%의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 그 이외에 지금까지의 좀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약간은 좀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언더퍼폼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플랫폼 쪽도 괜찮습니다. 네이버 1%대 상승, 카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완성차의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 모두 다 1%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단 안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기업들이 꽤 많아지면서 주가의 지수 탄력을 현재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결국엔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SK 스퀘어 정도가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이어서 코스닥도 만나보시죠. 네, 사실 오늘 코스닥도 분위기는 좋은데 코스피와는 완전 다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대형주가 잘 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특히나 코스피 200이 강세 탄력을 보이는 게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코스닥은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시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 0.6%의 상승세,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도 언더퍼폼이고 파마리서치는 무려 5% 가깝게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갔던 기업들 중심으로는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들이 약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오늘 보시다시피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주면서 코스닥 내에 포진되어 있는 소부장 쪽으로 특히나 오늘 시장 다시 한번 강세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비 쪽은 워낙 오래 쉬어갔는데 오늘 시장에서 탄력을 받아가는 게 오늘 시장의 강세 흐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리노건 같은 경우에는 2.8%의 상승세, 동진세미케 오늘 5.3%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2%대 상승, 그리고 이유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6.7% 넘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테크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대 상승, 원익 IPS 5%대 상승 나오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C의 경우에는 6.7%대 상승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향 쪽으로도 오늘 시장 탄력 강하게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오래 쉬어갔던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수 상황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가 오늘의 고점이었던 2995선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1.6% 넘게 상승, 어제장 대비해서 49포인트 이상 올려냈습니다. 여기서 5포인트 더 올라간다면 3,000선인데 오늘 3시 30분까지 코스피가 더 탄력을 받으면서 3,000선 위를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늘 시장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1% 넘게 강세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785선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앞서서 보셨지만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업들까지 함께 움직여준다면 코스피 3,000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 만나보시죠. 외국인이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000억 원 넘게 매도세를 나타냈는데 다시 한번 포지션 바꿨습니다. 매수 우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00억 원 넘게 현재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의 매매 동향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은 좀 파는데 매도 물량은 크지 않습니다. 아직 마음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듯한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270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잘 가는 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과 업종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이어서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의 상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아까 수급 조금 최현 앵커가 보셨지만 오늘 3,000선 근처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가야 되고 저희가 좀 이성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외국인 수급이 지금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오늘의 시장입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들이 함께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까지 과연 이번 주 내에 3,00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돌파를 하면서 돌파는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안착을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마켓 플러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자, 일단 싱크풀을 통해서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업종 이슈, 테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 증권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잘 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지수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따라가는 업종이 바로 증권이죠. 지수가 올라가고 지금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증권주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상법 개정을 통한 시장의 개선, 그리고 주주가치의 환원 이런 것들까지 더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증권주는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견들 많죠. 최근에 약간 조정받았었는데 오늘 뜨겁게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가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고 시장의 전반적인 온기가 퍼지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밑에 단에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낙수효과 얻을 수 있는 소부장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함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2차 전지도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아직도 바닥권에는 있지만 오늘의 살짝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이외의 대선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업종들이 한꺼번에 올라가고 있는 양상. 이러니까 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원전 역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것들은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엮이면서 함께 올라가고 있고 건설주와 엮이면서 또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겠죠. 부동산 관련된 정부가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청사진을 내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들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어제 많이 올랐던 방산주들은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이야기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약간은 이제 긴장감이 완화되는 것으로 추이가 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제 많이 올랐던 방산주나 아니면 가스, 석유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자, 새롭게 시장에서 또 주목을 해봐야 할 것이 정부 정책과 엮인 것들인데 STO, 지역화폐, AI 소프트웨어는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지역화폐, STO 관련된 종목들이 또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격화되는 무력 충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셨는데 일단은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조금 잦아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쪽에서 다급하게 휴전 협상에 신호를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외신들을 통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이란이 중동의 다른 국가라든지 아니면 터키라든지 이렇게 제3국을 통해서 뭔가 협상, 휴전을 위한 협상을 카드를 꺼내고 있다. 그런 소식이 외신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간밤에 뉴욕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함께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또 오늘 새벽에 우리 시장 장 시작 전에는 또 약간 긴장감이 형성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G7 정상회의에 캐나다에 가 있는데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하루 먼저 미국으로 귀국을 하겠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싶었더니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정세가 일촉즉발한 상황이니까 미리 좀 돌아가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것에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하루 먼저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좀 아쉽죠.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가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이거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약간 긴장감이 감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테헤란에서 지금 즉각 다 대피하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란 공격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었다, 계획이 있었는데 상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빨리 미국을 워싱턴으로 복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G7 정상회의 캐나다 쪽에서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제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이란과의 무력 충돌 어떻게 추이가 이어지게 될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오늘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에는 이런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장이 약간 주춤거렸거든요. 근데 다시 이런 이란 이스라엘 휴전 협상 제안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우리 시장도 다시 반등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과 관련해서 주가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뭐 해운, 정유, 방산 당연히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흥구석유는 오늘 7% 가까운 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3일 날 상한가 갔었고요. 어제 종가 기준 확인해 보면 18% 이상 급등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 17만 870원 선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HMM이 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 찍었잖아요. 뭐 운임 상승 그에 따른 실적 개선 이런 전망들 함께 버무러져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4.7% 하락하면서 23,150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방산은 방산이네라고 느껴지는 대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시스템과 현대로템이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찍었고요. 하나시스템은 6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현대로템은 6거래일 만에 아주 소폭 조정을 받는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란의 교전 상태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중동은 K방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최대 또 고객사 일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교전이 장기화되면서 뭐 방공망이나 아니면 미사일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K방산의 수출 매력도 이런 부분도 높아질 겁니다. 하나시스템 오늘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난달 독일에서 우리는 납기도 빨리 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의지가 있다라고 피력을 한 바 있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소폭 좀 눌리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오늘 95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후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속보 나오는 대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테마주의 움직임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뭘 봐야 되는지 파트너님의 의견도 여쭤볼게요.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됨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심으로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HMM입니다.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해운 관련주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어졌다가 현재는 차익 실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MM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HMM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죠.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공약 중에 하나인데 이 공약이 실행이 됐을 때에는 세계 최대 항만 도시에 HMM이 들어가게 됐을 때에는 좀 더 시너지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HMM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약 2년 10개월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었죠. 근데 오늘 이렇게 이틀 연속해서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 지지라인 때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죠. 23,000원 라인대를 현재 종가상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23,000원 라인대는 어느 라인대냐?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무려 2년 10개월 만에 고가를 돌파했을 그 라인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해운지와 다르게 이 HMM의 경우에는 가장 세계의 8위에 위치할 만큼 정말 규모이고 여기에뿐만 아니라 정책 공약에 대한 수혜까지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좀 더 꺾일 수 있다 치더라도 이 종목만큼은 23,0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지켜주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 보시면 과거에도 23,000원 라인대를 계속해서 종가 기준으로 넘지 못하고 있던 시점에서 2025년도 6월 13일 날 7%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으로 돌파를 했죠. 근데 이때
거래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전 거래일의 300%를 넘겼습니다. 유의미한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오늘 장중에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해운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가장 메리트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2,995.6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 상승 탄력이 약간 줄긴 했습니다. 한 2,980포인트 이 원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코스피 3,000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사진은 이게 지금 찍은 건 아니고요. 예전에 돌파했을 때 코스피 3,000 돌파의 기념 사진을 찍은 건데 조만간 다시 한번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온 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이번 달 들어서 29조 9천억 원, 거의 30조가 됐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 우리가 한참 주식 많이 하고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2021년 이때가 32조 4천억 원까지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최고로 늘어났을 때가 있는데 지금 30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 수급도 많이 들어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증시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도 63조 8천억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연초에 대비해서 22%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언제 더 사야 하나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의 분위기나 눈치를 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증권주가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거래대금 늘어나고 지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 STO 사업이라든지 지금 넥스트레이드도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상법 개정되면은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저 PBR, 아직 PBR이 낮은 증권주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니까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권주도 함께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증권주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그 기대감이 고스란히 증권주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골라놓은 이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속속들이 있는 거고요. 좀 특징적인 걸 딱 두 종목만 좀 말씀드리면 하나투자증권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상승폭이 크잖아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더 겹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1위 자상의 그 화폐 그 거래소라고 하는 이제 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6.15% 이제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겹호재가 있다라는 거 설명을 해 드리고요. 사실 이제 밸류업 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가 된 지 1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이 바로 삼성증권입니다. 왜냐하면 밸류업 공시를 거진다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간다. 이거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이쪽에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 좀 살펴보시고요. 오늘 증권주는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이라는 점도 아울러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뭘 봐야 될까요? 파트너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이 증권주 중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집중해 보셔야 될 종목이 바로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이 하나투자증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STO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워낙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의 꾸준한 수입 매수세뿐만 아니라 이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서 증권주들의 강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입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너무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5년도 4월 달 저점이 2,900원을 터치한 이후에 자, 4월, 5월, 6월 약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3배가 넘게 올라간 모습이죠. 3배 가까이 올라갔네요. 그만큼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있는데 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관건이죠.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자, 2025년도 자, 6월 9일 날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돌파했습니다. 자, 과거에 2025년도 5월 22일 날 고가가 5,300원 라인대죠. 이 5,3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 돌파한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눌렸을 때에 대비해서 추가 상승폭이 결정이 되는데 현재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고가 돌파한 폭만큼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눌릴 수 있냐? 그러면 5,300원대까지 1차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조정폭 이후에 다시 한번 고가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상승폭만큼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300원에서 7,100원대, 그럼 약 1,900원이죠. 그럼 대략 9,000원대까지는 기대 상승 흐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때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증권주 중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 가장 강력한 종목이 바로 이 하나투자증권이기 때문에 추세 상승 랠리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증권주 중에서는 하나투자증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는 지역화폐 STO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주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불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그런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 업종들을 잘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런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것들이 아마 이런 업종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추경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재명 정부에서 2차 추경에 관련된 앞으로의 일정을 공식화했습니다. 19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19일 국무회의에 2차 추경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규모는 2차 추경 한 20조 원 이상으로 될 것으로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에 거의 절반은 민생회복 지원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지금 차등 지급하느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느냐, 일괄 지급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어쨌든 10조 원이 넘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나눠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느냐, 지역화폐로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고 여기에다가 새롭게 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지금 미국에서도 뜨거운 상황인데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해서 미국 의회에서 이 지니어스 법안,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을 표결에 이제 올렸습니다. 이게 곧 있으면 통과될 것으로 보여서 미국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 시장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STO 관련된 이슈도 엮이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이라고 해서 조각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게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또 발행하고 있는 코인 갤럭시아가 빗썸에서는 퇴출이 됐는데 이번에 새롭게 코인원에 상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지역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STO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비슷비슷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나 투자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은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장이 시작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자사 코인 갤럭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원화 마켓에 이제 내일 상장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투자 심리가 최근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장중 52주 신고가 터치하면서 현재도 14,000원까지 올라온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뱅크웨어 글로벌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최근 뉴스 보면은 신한은행이
삼성이 금융권 최초로 중국의 알리바바 AI의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그쪽에서 뱅크웨어 글로벌이 또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AI, 뭐 STO 관련주 이런 부분을 엮이는 거죠. 오늘 상한가 같다라는 점 아직 풀리지 않았고요. 6,500원 시세 굉장히 강하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왜 카드형 지역 화폐를 처음으로 이제 내보인 그런 이력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국 60개 지자체 이런 부분에 지역 화폐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강력한 또 관련주로 부상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고 현재는 한 1%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76,200원. 오늘 웹캐시 유라클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화폐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 고만고만하게 한 1% 안팎으로 오르는 흐름들. 역시나 이제 STO 관련해 가지고 그게 좀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뭘 봐야 될지 파트너님? 네, 이 종목 중에서는 저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경우에는 뭐 전자결제 사업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 발행, 판매 거기다가 간편 결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기업은 지속해서 생방송에서 함께 공략을 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공략했던 날이 5월 28일이었고 딱 정확하게 오늘 날짜까지 84%의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이죠. 거기다가 최근에 좀 더 호재까지 동반이 됐습니다. 갤럭시아가 이 동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갤럭시아가 코인원까지도 상장한다라는 소식은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상화폐 관련주보다는 좀 더 강한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중요한 게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경우에는 STO뿐만 아니라 이 전자화폐에 대한 이 지역화폐에 대한 수혜까지도 꾸준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정책 공약주로서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죠.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 이 흐름들이 모두 다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다가 응축한 이후에 자 보시면 이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죠. 그 이후에 2025년도 6월 9일 날 장중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에너지를 응축한 흐름이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최근에도 이렇게 상한가 달성한 이후에 중심선까지는 조정을 받았는데 이 중심선에서 종가 기준으로는 고가 놀이의 패턴으로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이어지고 있지만 저는 중요 지지 라인대인 12,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 흐름 이어질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함께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굳이 지금 공략하시기보다는 12,000원 라인대에서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지역 화폐 그리고 가상 자산 이 대세에 올라탔습니다. 오늘 그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투자 전략 좀 세워볼까요? 파트너님, 오늘 시장이 또 계속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또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소외를 받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내가 따라 샀을 때에 대해서 내가 사면 떨어지면 어떨까라는 이제 좀 두려움과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 흐름들을 놓치게 됐을 때에는 좀 더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더 공존하실 텐데 중요한 건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때 시장 대비해서 더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그 근거가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종목 중에 하나를 저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바로 HD현대 일렉트릭을 가지고 왔습니다. HD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호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특히 해외에서는 전력 AI 수요가
확산이 됨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 설비, 변압기 등을 교체함에 따라서 이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 HD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40 북미 기준에 대해서 40%를 현지 해당 공장에서 생산을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관세에 대한 면제를 받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면제를 받은 몇 안 되는 기업, 효성중공업과 HD현대 일렉트릭이죠. 그 중에서 이 HD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최근에 고가를 한 번 더 경신해 냈습니다. 그만큼 상승 흐름을 좀 더 강하게 받고 있는 종목이죠. 자, 특히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해안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좀 더 정책 수혜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실적 또한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호재, 여기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두 다 함께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시장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정말 강력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자, 보시면 앞서서 이 강력한 상승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44만 원 라인대죠. 2025년도 초입니다. 이 저항 라인대를 2025년도 6월 16일 날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돌파한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을 때 내가 과연 공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공포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 기준을 한번 잡아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번 같이 수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를 통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매수가는 47만 2천 원 이하에서 공략이 유효하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손절가는 42만 7천 원 기준 잡고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세가 강한 종목에 답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의 상황은 이 정도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투자 전략 알아볼 텐데, 최근에 뭐 주식도 너무 잘 가지만 네. 부동산 가격도 조금씩 올라온다는 이야기들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투자 포인트 어디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디폴트 옵션에서 은행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제외를 본격 검토 중이다. 연 2%대에 머무는 장기 수익률로는 국민 노후 자산이 제대로 불리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432조 원 중 83% 가까이가 원리금 보장형에 쏠려 있다. 이들의 지난해 수익률은 평균 3.67%로 실적 배당형 상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은행 예적금과 금리 확정형 보험이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자산 증식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는 디폴트 옵션 내 자산 구성을 ELB 등 실적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 취지를 존중하되 제도 개선 필요성은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700원을 넘어섰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가는 리터당 1,705.98원으로 전국 평균은 1,631.72원이다. 경유도 서울 기준 1,584.26원으로 상승했다. 국내 유가는 최근 5주 연속 하락세였지만 미국 이란 협상 차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지연, 캐나다 산불 등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다시 상승 전환했다. 국제유가 변동은 보통 2, 3주 뒤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석유업계는 최소 1, 2주간 주유소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동 상황이 악화돼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상승 탄력은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또 갑자기 또 매도로 전환했네요. 코스피에서. 이러면서 1%대 그래도 2,977포인트 선 유지하고 있고요. 중국 쪽의 출발 상황을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 어제 중국이나 홍콩 항생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출발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하면서 역시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간밤에 뉴욕 시장도 좋았고 일본 니케이도 0.5% 정도 상승세. 우리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살펴봐야 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캐나다의 G7 정상회의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원래 한미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계획은 되어 있었다고 지금 소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일정은 좀 확인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에 따라서 하게 될지 아니면은 좀 미뤄지게 될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대신에 한일 정상회담,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대통령실의 언급까지 보도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투자 포인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센터장님과 3천 올 것인가, 5천까지 진짜 갈 것인가, 네.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은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에 저도 뉴스를 보니까 좀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체크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다.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사람들 만나면 주식 얘기 아니면 부동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돈 벌 얘기 지금 많이 지금 합니다. 부동산 시장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섰던 2017년 그리고 2018년 이럴 때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때와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 급등한다는 거 우리가 사실 경험상으로 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때랑 비슷하게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면서 정권이 바뀐 그 상황도 비슷한데 이번에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고 대선 날짜 확정되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게 확실해지니까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기 시작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를 넘어서 사실 일극화에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강남만 오르는 장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이 부동산 투자 여기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저도 사실 이제 지난 겨울 때 이제 학군지 이사 갈까 싶어서 좀 가격 알아봤었는데 그때 이제 이사는 못 갔고 이제 요새 들어서 그때 이제 가격을 봤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비교해 보면 한 7, 8억 원씩은 다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때가 기회였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강남 3구에 시작된 이제 상승장이 이제 거의 불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마포, 용산, 이제 성동 이렇게 마용성이로 묶어 부르는 마용성으로 이미 확대가 됐고. 노도강 그리고 금관구 이런 이제 약간 서울의 외곽 지역에 있는 구까지도 이제 집값이 오르는 추세인 건데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과천 같은 데는 원래도 준 강남으로 불렸었잖아요. 과천은 물론이고 그 성남의 분당. 그리고 용인의 수지 그리고 안양의 평촌 하남 이런 경기도로까지 번지면서 곳곳에서 신고가 속출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집값 급등기를 겪으면서 벼락거지도 경험을 해보고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 것 같은 이제 두려움 같은 것도 이제 지켜봤던 터기 때문에 불안해진 실수요자들이 지금 급하게 영끌해서 집을 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최근에 매물도 많이 사라졌는데 집을 팔려고 내놨던 집주인들이 매물을 싹 걷어들이기도 했고 계약금 넣을 테니 계좌번호 주세요. 그러면 계좌번호 안 주고 그 다음날 호가도 올려서 내놓고 이게 진짜 문재인 정부 초반에 다 우리가 겪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계약금 입금했는데 집주인이 원래 이제 파기하면 파기한 쪽에 2배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2배 물어줄 테니까 계약 깨자 이런 사례도 좀 나오고 있고 올라갈 걸 기대하고 실제로 가격 지표만 봐도 이제 이게 좀 드러나는 게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26% 올랐어요. 이게 1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건데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이제 4월에 비해서 5월에 굉장히 늘었는데 3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이제 막 집값이 오르고 막 이러니까 다시 확대해서 지정을 했잖아요. 지정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좀 주춤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그야말로 불이 붙은 장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오늘 뭐 주식시장도 뭐 거의 3천선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경기가 안 좋고 투자에도 수익이 보장된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으니까 좀 뭉클이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풀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유동성도 이제 앞으로 많아질 가능성도 좀 커지고 있고. 네, 사실 이제 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지는 좀 됐잖아요. 네네. 작년부터 금리를 인하를 해서 지금 4차례 인하를 했고 그래서 3.5%였던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2.5%까지 네. 내려갔는데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장세가 된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금금리만 봐도 이게 3% 정도만 돼도 예금에 넣어 놓을 만했다 뭐 이랬었는데 요새 1년 만기 기준으로 보면 3%대 예금금리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그렇죠. 저축은행 네. 금리 정도 봐야 이제 거기에 우대금리 좀 더하고 이래야 3%가 좀 넘는데 지금 사실 이제 금리나 기조고 은행들이 이제 특판 예금 이런 것들이 이제 내놓지 않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금 금리가 낮아져서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한 2%대 초반 정도? 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 금리가 좀 좀 보였었거든요. 있었는데 빨리 내리더라고요. 네, 지금은 기본 금리가 이제 1.9%뭐 이렇게 좀 내려왔고 거기에 우대 금리 이런 것들을 더해야 네. 뭐 2%가 좀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은행 그 예금 계좌 혹은 그러니까 요금을 예금 이런 데 있었던 돈들이 좀 이동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요금을 예금 잔액을 보니까 지난 10일 기준으로 한 611조 8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네네. 이게 이달 들어서만 한 14조 8천억 원 정도 감소를 한 거고요. 지난해 말과 비교를 해보면 한 19조 원 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네. 그리고 전기예금 잔액도 이달 들어서 2조 원 이상 줄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사실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해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증시와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증시의 대기 자금, 주식투자 네네. 대기 자금이라고 불리는 게 예탁금 혹은 이제 증권사의 CMA 계좌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보면 되는데 예탁금이 이달 들어 12일까지 5조 6천억 원 가량 늘었고요. 증권사 CMA 잔액도 2조 3천억 원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 투자하려고 일단 증권사 계좌에 돈을 옮겨놓은 거 아닌가라는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 들썩이면서 지금 연끌에서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네네. 이달 13일까지 5개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보니까 2조 1,600억 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잔액도 한 6,400억 원 정도 늘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집 빚내서 집 사고 뭐 증시도 사실 증시에서도 이제 신용대출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네네.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미수 거래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집 사서 자산에 투자하는 이런 트렌드들이 이제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진보 정권 들어서면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오르는 네.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게 현실로 조금씩 움직임이 네, 나타나고 있고 뭐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뭐 그런 해석들도 약간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 이제 네. 뭔가 투자를 하려는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보 정권이 되면 부동산이 오른다 이렇게 공식처럼 되어 있다기보다는 사실 그 전에 보수 정권 때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진보 정권에 나타난 경우도 좀 있는 거거든요. 시차가 좀 그렇죠. 지난 일단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지금 금리 인하를 규제를 시작했잖아요. 그 규제 푼 것도 있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 정권 교체와 맞물려서 이제 이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일단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네. 상황이고 이게 자산 시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특히 이제 집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이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뭐 이제 대출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데에 따른 부담이 낮아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일단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기준금리가 1%대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0.5%까지도 낮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일단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경기가 지금 워낙 안 좋으니까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다 갖고 네네. 있잖아요. 지금 새 정부가 2차 추경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추경에 따른 이제 돈 풀리는 것도 있을 거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수요와 공급 상황을 봐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없습니다. 공급이 딸리나요? 일단 이제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러면서 집을 새로 짓는 데에 따른 비용이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뭐 분양이라든가 착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소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4,000여 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46,000여 채였는데 이게 이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미래 한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을 보려면 지금 착공 실적을 보면 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가야 2년, 3년 시간이 후에 걸리니까. 완공이 되고 입주를 하니까. 근데 이 착공 실적도 보면 2021년, 2022년 이게 매해 4만 채가 넘었거든요. 근데 2023년, 2024년 계속 이제 2만 채 수준으로 줄었고 올 들어서 4월까지 보면 6,800여 채 정도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를 보면 25%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일단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겠다고 하는 이 수요는 많은데 이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부동산 값 상승으로 이제 예측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 거죠. 네. 자, 이게 뭐 단순히 금리 내려가고 유동성이 많아지는 것만의 이유가 아니네요. 공급 자체도 부족하고 뭐 저희도 뭐 작년, 재작년 생각해 보면 건설사들이 몸살이자 좀 네.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시장 상황도 안 좋으니까 분양 이런 거나 착공하는 거 조금씩 몸살이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게 아마 이런 수치로 지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게 공급도 딸린 상황이고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면은 뭐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앞으로도 좀 커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것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뭐 규제라든지 세금 건드리지 않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상승에 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제 부동산 공약 중에 부동산 공약이 뭐 유난히 이제 별게 없었어요. 네. 근데 일단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부동산 가격이 꿈틀꿈틀하니까 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동산 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 네네. 시작을 했거든요. 지난 12일에 이제 태스크포스 회의 직후에 각 부처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뭐 어제 금융감독원은 은행 부행장도 소집해서 네. 이제 회의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가계대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 좀 관리를 해라라는 이제 그쵸. 어찌 보면 이제 창구지도를 요구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곧 부동산 대책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대책 중에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더 오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정부 때 대표적으로 했던 뭐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라든가 집을 보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 부담 이런 것들을 과하게 지우는 이런 정책은 아닐 거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전망인 거고요. 지금 거론되는 정책으로는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이제 유력한데 일단 이제 3기 신도시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 3기 신도시 건설할 때 용적률을 좀 높여서 공급량을 늘리는 이런 방안들을 좀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이제 17만 3천 가구였는데 지난해 여기에 5만 가구를 추가를 했고요. 이번에 용적률을 완화하고 또 인근에 좀 부지를 추가로 개발을 해서 한 2만 가구 더 늘리는 방안을 좀 거론하고 네. 있다고 하고요. 또 서울에 있는 국유지라든가 공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개발을 해서 뭐 공급을 하거나 폐교부지 요새 이제 워낙 저출산이니까 폐교하는 서울 시내에서 폐교하는 네네. 학교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폐교부지를 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태릉시시라든가 뭐 서울의료원 부지 이런 데들은 전 정부에서도 좀 많이 거론을 했던 이제 후보지였는데 이런 데들을 좀 개발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 뭐 그린벨트 해제해서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하지 않겠냐. 사실 뭐 집값이 오를 때 항상 나왔던 정책이긴 그쵸, 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것들은 환경단체 그리고 사실 그린벨트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이제 녹지인 거기도 네네. 하거든요. 이거를 해제해서 개발하는 게 맞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식물이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냐 이런 것들도 다 환경평가를 받아야 되기 시간이 또 때문에 걸릴 거고 이거 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여론을 아니면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네.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사실 규제 지역이 강남 3구 그리고 이제 용산구 정도인 네네. 거거든요. 근데 이 규제라는 건 사실 어찌 보면 풍선 효과를 낳기도 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면 그 매기가 주변 다른 쪽으로 더 빠르게 그쵸. 옮겨붙는 경험을 우리가 이제 문제부터 했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여기 규제적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찍어준 집값 오를 것이네. 그쵸. 정부가 여기에 인정한 사야 되는구나. 알짜부지네. 이런 뭐 똘똘한 한 채네. 뭐 이렇게 이런 인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집값이 더 오르고 뭐 그렇네요. 걷잡을 수 없이 집값 급등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문정부 때 집값을 잡지 못한 게 그 문정부가 고전했던 이유 중에 그쵸. 하나이기도 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진보 정권이 다시 들어가서 과거의 문정부 때 이 부동산 정책을 답습할까 그러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아마 공급을 늘리는 늘리는. 쪽에 무게중심이 이제 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제 주변에도 제가 이제 지인들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요즘 주식시장이 불장이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돈 벌어서 나중에 아파트 사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네.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시간차를 두고 주식에서 돈 벌건 아니면 뭐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집을 살려는 수요들은 여전히 꺾일 것 같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가계부채 이런 쪽으로 또 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걱정이긴 하죠. 사실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 자체는 네네. 6조 원 늘었고 이게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거였거든요. 그중에 주담대가 한 달 새에 5조 6천억 원 증가를 했고 네. 이달 들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대 은행의 주담대가 2조 1,600억 원 정도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오르니까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또 다음 달부터 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를 한 3에서 5%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 내 소득에 비례해서 그쵸, 대출해 그쵸. 주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금리가 올랐을 때 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스트레스 금리를 조금 더 반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미리 그러니까 받아야지, 그럼. 미리 땡겨서 이제 대출을 받은 역량도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7월 달에 이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게 이런 속도가 유지될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한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지금은 돈 벌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원래 부동산이라는 건 사실은 심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심리가 이제 불타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대출 한도까지 받아서 집 사는 수요들은 꾸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뭐 부동산 불패 이야기 나올 때 항상 지금이 제일 싼 때다라는 그죠. 그런 공식처럼 우리가 떠올리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심리가 지금 또 시장에서 발동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예대금리차 그 은행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예대금리차 이거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라는 네.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라는 식으로 네, 네.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또 어떤 영향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예대금리차라는 거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인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돈 모델인 버는- 거예요. 돈 버는 네, 낮은 부분이죠. 금리로 돈을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필요한 것에 조금 높은 금리를 주고 대출해주면서 그 차이를 먹는 이자를 게 받는 거, 네. 이제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그 사업 모델인 건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비상경제점검 TF 첫 네네. 회의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한국의 예대금리 차가 다른 나라보다 벌어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화두를 던졌어요. 팩트 체크를 해보면 많이 벌어져 있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더 그렇죠. 크던데요. 미국이라든가 영국 네. 이런 데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요. 네네. 뭐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도 한 5개년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그러니까요. 한데 이렇게 그걸 모르고 이제 대통령이 던지는 화두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 은행에 예금 금리를 높여라 뜻이라기보다는 아. 대출 금리를 좀 낮춰라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인 게 실제로 보면 그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을 좀 관리하라고 하니까 대출 억제를 위해서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대출 금리를 어쨌든 이제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를 낮춰주면 부담이 덜하니까 그 대출 금리를 한번 보고 좀 낮춰라 이런 압박으로 좀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최근에 기준금리는 하늘이 계속 낮추고 있고 하반기에도 더 낮출 네. 거라고 한번 내릴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근데 이게 잘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어떤 분한테 대출을 해줄 때는 이제 대출 네. 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기본 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한은의 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이제 은행치나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시장에서 조달할 네네. 때 각종 여러 가지 뭐
대출 원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자체적인 기준금리를 정하고요. 이건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그쵸. 때문에 뭐 거의 여기에 고정돼 있는 좀 거죠. 네.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는데 여기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가상금리를 더하고 거기에서 우대금리를 뺀 그게 이제 최종 대출금리 결정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이제 기준금리는 공식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가상금리와 우대금리인 건데 가상금리에는 이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뭐 업무 원가라든가 리스크 관리 비용, 법적 비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중에서 법적 비용을 가상금리 산정에서 제외해서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네네. 실제로 민주당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비용을 만약에 소비자한테 전가를 한 경우 그 은행 직원한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네네.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인 건데 여기 사실 법적 비용에는 뭐 지급준비금, 은행이 이제 지급준비금을 이제 둬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다 뭐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고 이제 서민금융원 같은데 이제 출연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을 이제 가상금리에 반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비용을 가상금리에서 빼면 금리가 한 0.2%포인트 정도 내려갈 거라고 이제 민주당은 추산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서민들은 대출금리 낮아지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할 텐데 문제는 대출이 늘어나는 걸 어떻게 할 그쵸,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은행들은 대출이 이렇게 막 이제 대출 요청이 막 들어오고 이러면 대출 금리를 높여서 그러니까 가상 금리를 높여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 총량을 좀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 대출 늘어나는 거는 관리하라고 하면서 대출 금리는 낮춰 이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정책이 좀 이쪽이 얘기하는 거와 이쪽이 얘기하는 게 상충되는 네, 부분인 그러니까요. 거고 네. 어찌 보면 엇박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은행들은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뭐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지만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이 계속 형성이 되네요. 법안 내용을 봐도 은행법 개정을 봐도 어쨌든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의 이 압박이 좀 가해지는 거니까 당분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부동산 말고 주식에 투자하는 시장으로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겠다 이런 것들도 또 약간의 뭐 엇박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를 좀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스라엘, 이란 보복 격화에도 불구 미국 4대 지수 강세, 대한민국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 깻잎 한 장 차이로 근접, 증권주 초강세, 특징주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정말 지금 깻잎 한 장 차이로 갔다 오지 않았나요? 지금 뭐 미국 증시를 봐야겠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자, 지금 장중에 2,998.6입니다. 와, 정말 3,000 찍을 뻔했는데요. 정말 아쉬운데요, 지금? 지금 이게 2021년도죠. 2021년도에 3,300 간 이후에 만 몇 년인가요? 만 5년 만인데 정말 역사적인 지금 순간이 눈앞에 있거든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밀어 올리면서 오후장에 도전해 볼 수 있을지
응원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우 0.75% 지금 올랐고요. 그 다우 산업지수, 다우 30지수 제일 많이 오른 거 골드만삭스, 나이키. 나이키 요즘에 열심히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죠?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시스코, 셀스포스, JP모간, 3M 다 플러스고 이 금융주가 많네요.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이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더 카드고 JP모간은 조금 더 은행에 시중 은행에 가깝죠. 자, 이 금융주들이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금융주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주가 강세거든요. 저기도 지금 주식 시장이 좋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지금 투자은행이 트레이딩을 통한 지금 수수료 수입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장도 좋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 장이 워낙에 이번 연도에는 지금 독보적이긴 합니다. 완전 반전이죠. 지난해 거의 꼴찌 수준이었다가 이번 연도는 전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지금. 정말 알다가도 모를 게 역시 증시고요. 자, 다우 30 종목 넘어갔고요. 나스닥 가겠습니다. 1.52%. 자, 나스닥 지금 2만을 눈앞에 두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3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미국은 나스닥이 2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AMD가 월등하게 많이 올랐죠. 8.81% 급등했습니다. 자, 지금 그 AMD가 역시 엔비디아 아니면 AMD 둘 중에 슈퍼칩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젠슨왕이랑 리사수가 서로 이제 경쟁하듯이 새로운 슈퍼칩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슈퍼칩에 대한 기대감, 물론 슈퍼칩 얘기는 12일 날 나왔는데 그 날에는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보고서가 좋게 나오면서 증권가의 보고서를 지금 힘으로 급등했습니다. 자, 워너브로스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는데 $10가 일단 넘어섰네요. 방송국인데 트럼프가 싫어하는 반 트럼프 전선의 방송국을 갖고 있는 회사죠. 자, 그다음 온세미컨덕터, 마블테크놀로지 요즘에 자주 올라오네요. 이런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굉장히 IT가 강세였죠. 워너브로스 방송국 빼고는 다 반도체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도 이어집니다. S&P 500은 0.94% 올랐고요. 자, S&P 500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다 올랐고요. 지금 빠진 게 거의 없네요. 버크셔 해서웨이랑 일라이 릴리만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오른 게 메타가 올랐나요? 그쵸. 메타가 1.37, 메타가 2.82. 지금 여기 13위 안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메타가 이제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중요 그 SNS라던가 이 메신저 회사들을 다 인수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죽었죠. 약간 운영 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서 지금 왓츠앱에 유료 광고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톡이죠. 카톡 장사 잘하잖아요. 그 카톡 그 젊은 애들한테 그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건 카톡 선물하기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카톡이 약간 카톡 선물하기 기능으로 돼버렸고 그 지금 카톡을 아주 젊은 젠지 세대를 잘 안 쓴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왓츠앱 같은 경우도 원래 미국의 젠지 세대들이 주로 쓰는 거였는데 왓츠앱에도 이제 카카오톡에 광고라던가 이런 것들처럼 유료화를 많이 시킨다고 해서 드디어 이제 메타가 돈벌이에 나섰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지금 오른 이유가 됐고요. 일단 소비자들이 안 좋으면은 기업이 좋습니다. 이 맨날 뭐 상생 얘기하지만 그거는 허울 좋은 어떤 명분에 불과합니다. 이 소비자들이 힘들고 소비자들이 혜택을 많이 안 보면 이득이 많이 나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톡이 처음에 구독자 수나 뭐 이제 가입자 수 늘릴 때는 엄청 무료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놓으려고 멤버십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쿠팡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멤버십 요금 확 올려버리죠. 근데 못 나가죠. 왜냐면 이미 삶의 그 일부가 돼버렸으니까. 그게 다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왓츠앱도 유료화를 시키면서 메타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급등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 종목을 보면은 역시 나스닥에서 1위를 한 AMD가 또 섞여 있죠. 자, AMD가 여기서도 1위를 했습니다. 8.81로 단독 1위고요. 온세미컨덕터스, 아까 전에 온세미도 나스닥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에 테라다인 반도체 장비 업체 있고요. 그리고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 저번에 말한 우리나라에도 공장이 있는 그 전력 회사죠. 자, 이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강한 모습도 이게 지금 전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징주는 골드만삭스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정말 탄탄합니다. 올해 2월 달에 세운 665달러 다시 또 근접하고 있죠. 대단한 시세입니다. 결국에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그 자리에서 430달러에서 거둬 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당 200달러의 수익을 보는 상태죠. 대단한 시세입니다. 자, 골드만삭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이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은행에 투자해야 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말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골드만삭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증시 트레이딩 호조 속에 상승했다는 4월 달에 뉴스가 있었죠. 증시가 좋으면서 트레이딩이 많아지면서 수수료를 많이 걷어들이는 이 모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대만 봅시다. 아, 대만이 오늘 우리나라보다 강하군요. 역시 이 TSMC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합니다. 니케이 225 0.62%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가 2등이네요. 자, 도요타 자동차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소니도 마이너스고요. 오늘 눈에 띄는 건 역시 닌텐도네요. 닌텐도 스위치2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닌텐도의 강세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강했죠. 콘솔 3사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는 강했고 소니는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라는 소프트웨어도 갖고 있고 그 덕분에 블리자드를 인수한 거 덕분에 소니랑 닌텐도의 부족한 부분을 거기서 채웠죠. 이번에 블리자드 한국 회사에 그 이시아 씨가 방문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블리자드 아직도 지금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스타크래프트의 명성은 여전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기업이 아닐 수가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는 결국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블리자드를 따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이쪽에 그 화두를 짊어지고 가는 것 플러스 게임주에도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보면 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블리자드를 투자할 때보다 시총이 너무 커지긴 했습니다. 자, 대만 가권을 보겠습니다. 대만 가권이 오늘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데 1% 가까이 오르고 있죠. 대만 가권 TSMC가 역시 지금 주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TSMC가 2.44%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디어텍도 1.20% 오르고 있죠. 팹리스 기업하고 제조기업, 이 분업화된 어떤 이 시스템, 밸류체인을 이끌고 가는 이 업체들이 다 강하고요. TSMC는 어제 미국장에서도 강했기 때문에 역시 본장에서도 똑같이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3,000 찍을 뻔했죠. 3,000 찍을 뻔하다가 지금 조금 밀려 있는데 점심시간 지나고 후장은 옛날 얘기인데 점심시간 후를 아마 조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좀 따라 올라야 되는데 이동평균선의 저항이 지금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저께 지금 3천억 원을 일단 팔아서 8일 연속 순매수에서 멈췄죠. 8일 연속 순매수에다 9일 연속 순매수에서 기록이 멈췄고요. 오늘도 1,800억 팔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은 조금 이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뒤에 조금 늦게 따라붙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소외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3천에서 다시 더 많이 가서 개인 투자들이 지금 매수하는 시점부터 다시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수급을 받고 코스피 시총 상위 보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사이좋게 가고 있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4를 선점했다는 소식 때문인데 삼성전자도 AMD를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따라 붙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 지수가 무서운 거는 삼성전자가 단 1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코스피의 비중이 13%가 가까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1도 안 오른 상태에서 3,000포인트가 올랐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만약 저기서 제대로 움직이면은 4,000포인트도 순식간이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1도 안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발적인 잠재성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삼성전자 1도 오르지 않고 3,000까지 왔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다 끌어올렸다는 것이죠. 자, 13%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저 어떤 저기 지금 그 포스가 터질지가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3,000당 제약이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거래소보다는 역시 조금 약한 모습이죠. 그동안 강했던 파마리서치가 지금 5% 급락을 하고 있고 오늘 눈에 띄는 건 지금 18위에 펄어비스네요. 드디어 붉은 사막 나오나요? 이게 9% 급등하고 있는데 나중에 찾아봐야겠지만 아까 전에 블리자드 얘기도 했지만 펄어비스는 혼자 다른 엔진 쓰지 않습니까? 펄어비스만의 엔진을 쓰죠. 그래픽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스토리까지 결합한 붉은 사막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발 빨리 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자, 지금 상승률 상위 섹터로 가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섹터가 지금 1위긴 해요. PI라는 종목이 상한가 가까이 가서 오늘 볼 거는 증권업종입니다. 요즘에 계속 강했죠. 지금 신영증권 같이 지점이 별로 없고 비대면 거래를 거의 안 하는 그렇죠. 약간 고리타분한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키움증권 같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까지 골고루 다 가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투자증권이 이슈가 다 붙어 있어요. 자, 일단 증권업종이 강해서 트레이딩 때문에 수수료가 떨어져서 아까 미국의 골드만삭스도 그래서 그런 배경 때문에 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증권주도 지금 초강세죠. 증권주 초강세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뭐 배당으로 이 외국처럼 분기별 배당으로 해서 계속 먹고 살게 하겠다. 뭐 이런 것을 천명하면서 증시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증권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은 하나가 더 있죠. 왜냐하면 거래소, 그 코인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이름 붙은 게 미국 의회에서 지금 68대 30으로 가결 처리돼서 17일 날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텍사스주의 상원에서 이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할 수 있는 이 법안, 요것도 지금 24대 7로 통과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죠. 가상화폐나 이런 부분들을 연관된 하나투자증권의 두나무 지분으로 엮인 이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 두 개가 있는 거죠. 증권업종의 강세로 가는 부분에다가 스테이블 코인, 뭐 가상화폐 거래소 이쪽으로도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1, 2포인트 남겨놓고 3,000포인트에서 아쉽게 내려왔는데 이번에야말로 3,000포인트를 넘어가지고 더욱더 높은 곳으로 향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3,000포인트 넘자마자 3,000포로 빠지지 말고 4,000짜장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뉴스와 투자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들이 우리와 꽤 많이 친숙해졌는데요. 아직 일상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으시죠? 식당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상에서 쓰기 어려운 암호화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인데요. 가격이 들쭉날쭉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과 달리 항상 1달러면 1달러, 1,000원은 1,000원. 쉽게 말해 가상화폐판 디지털 달러 같은 거죠. 가장 큰 특징은 송금, 결제, 거래소에서 자산을 보관할 때 마치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를 연동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달러나 유로 같은 돈을 은행에 예치해놓고 그만큼의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USDT, USDC 같은 코인들이 이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USDT는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에 쓰일까요? 글로벌 결제나 해외 송금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기존 국제 송금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실시간으로 저렴한 수수료에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자국 통화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현지 화폐를 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도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주 교환하거나 거래의 기준 통화로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참여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계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약 324조 원인데 2028년에는 2,8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인데요. 이미 실물 경제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경제에서도 달러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 원화의 영향력이 작아질 것을 우려해 대한민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통화에 대한 지배력이나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죠.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인허가와 감독은 반드시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만간 컨퍼런스를 통해 제도 설계와 감독 체계 마련, 그리고 비은행권의 무분별한 진입 방지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는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 실생활에서 쓰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화폐 발생, 유지 보수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한동안 들썩일 것 같은데요. 관련한 소식과 정보들은 저희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코스피가 3,000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 2021년 이후에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우리 지수인데요. 중동 리스크 일단 이란이 공격을 멈추자는 제스처를 취했었는데 트럼프가 G7 도중에 중동 리스크로 급거 귀국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중동 정세 다시금 불확실성이 돌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강한 지수 상황 갖고 가고 있는데요. 지수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10시 44분경에요. 장중 2,998선을 터치하면서 3,000을 정말 눈앞에 뒀었는데 현재 시간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0.6%가량 오르면서 2,964원 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0.36% 오르면서 780선 넘어섰습니다. 현재 시간 780선 조금은 넘어선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 오늘 대형주 단에서도 강합니다. 0.75%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들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코스피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눈에 띄는 가운데 외국인은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0억 원가량 현재 순매도 기조를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이 30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지수 상방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오늘 환율 거래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일단 0.5%가량 오르면서 1,360원 선 넘어섰는데 1,364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주목할 만한 뉴스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들까지 국장에 돌아오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30조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법 개정 모멘텀까지 다시금 받으면서 오늘 증권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거래대금 코로나 이후 최대치입니다. 2021년 이후 4년 3개월 만에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이 27조 9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시 대기성 자금인 고객 예탁금도 연초 대비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전날에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에 프리마켓의 거래대금이 최초로 2조 원을 넘어섰다는 뉴스도 함께 나왔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인 건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시가총액 확대와 또 회전율 상승이 맞물리면서 거래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강세장이 유지가 된다면 거래대금 추정치는
추가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 실적이 개인 투자자 거래로 빠르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죠. 오늘 증권주들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투자증권 오늘 가장 강하게 올랐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8% 넘게 강세 가져가고 있는데 6,7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신영증권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3.24% 올랐습니다. 12만 1,000원 선 가리키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주가 흐름 좋습니다. 2.67% 오르고 있습니다. 2만 4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원전주 격포제에 천장을 뚫고 있는데요. 주가는 오늘 사상 최고가인 6만 4,300원까지 터치하면서 장중 시가총액 순위 9위권에 안착을 했습니다. 원전주의 강세 최근 들어 계속되고 있죠. 인공지능 산업 확대에 따라서 전력과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또 SMR 사업 성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원전 확대 행정명령, 여기에 한수원의 오클로 MOU 등으로 SMR 사업 성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이러한 호재성 소식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SMR 특별법까지 발의하면서 정부 지원책까지 더해졌는데 이러한 모멘텀 추가적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 정말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삼성증권에서는 원전주에 대해서 이제 막 첫 장을 넘긴 장편 소설이라면서 앞으로도 원전주의 랠리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전망 증권가에서 여전히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전주의 대장주격인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올해 들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죠. 주가 올 들어서만 200% 넘게 올랐고요. 시총도 반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어제자로 시가총액 순위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한다면 셀트리온을 제치면서 17년 만에 10위권으로 수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오늘 또 HD 현대중공업을 제치면서 시총 9위에 안착했는데요. 장중 한때 기아를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원전주들 오늘 일제히 주가 흐름 우상향 흐름 타고 있는데 현재 시간 가격 함께 보시죠. 두산에너빌리티 정말 놀랍습니다. 1년가량 187% 넘게 오르고 있죠. 1.76%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6만 원 선 돌파를 했고요. 6만 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기술 주가도 어제 정말 튀어 올랐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13% 넘게 오르고 있고요. 3,83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BHI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1.48% 현재 시간 기준 강세 가져가고요. 44,6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피가 3,000피를 앞두고 연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 반도체주가 정말 강한데요. SK하이닉스가 장중 26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상승 추세, 미국 반도체 지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AMD, 엔비디아 일제히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필라델피아 지수가 3% 넘게 급등 마감하기도 했죠. 여기에 더불어 최근 반도체 업황 또 메모리 가격 인상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SK하이닉스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까지 HBM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AI 칩 수요 확대에 따라서 HBM 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함께 전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전망에 더불어서 외국인 순매수까지 최근 들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인데요.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은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한편 오늘 또 중요한 소식 나왔죠.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법 세액공제를 25%에서 30%로 확대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승 가도 속 오늘 하이닉스 장중 최고 4%가량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흐름 좋은 가운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SK하이닉스 2.22% 오르고 있습니다. 25만 3,500원 선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가도 오늘 최고 4% 넘게 올랐었습니다. 현재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는데 1.92% 오르면서 58,300원 선 거래 중이고요. 다음으로 여기까지 반도체주 오늘 흐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끝내고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걸까요? 중동 리스크 완화됐지만 다시금 조금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2,980선을 돌파하기도 했죠. 3,000피 과연 오늘 이룰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오늘장 포인트 짚어보시죠. 네, 오늘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장중 26만 원 터치하기도 했는데 30만 닉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반도체주에 훈풍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정말 반도체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그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뉴스에서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예. 미국 상원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세제 개편안에 당초 예상과는 좀 다른 전략들이 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좀 포함됐다라는 네. 게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재가 될 만한 이슈인데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 문제부터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별 특별한 임팩트는 없고요. 규모가 작으니까. 예. 뭐 분위기는 좋겠죠. 근데 그거 갖고 하는 거 아니고 삼성전자는 오늘은 컨비네이션 두 개입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이것도 임팩트는 있습니다. 없진 않죠. 근데 보세요. 만약 이게 25% 이렇게 세액 공제가 만일 들어서 그게 변화가 있었으면 얼마나 이 펀더멘틀의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반대로 가면 5% 빠질 확률이고 좋게 되면 5% 정도 임팩트가 있는 그런 호재나 악재거리니까 봤을 때 저는 이것이 긍정적이라 해서 이게 뭐 3% 5% 이것만 가지고 갈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제가 감으로 옛날 할수록 한 3, 4% 정도 임팩트가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있다는데 25에서 30이니까 5%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20%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20 곱하기 0.3% 정도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0.5% 정도 이거 갖고 올라가면 된다. 땡, 끝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브로드콤이에요. 삼성전자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게 HBM 근데 어디에 이제 단독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네네. 예, HBM이 아까 아침에 그 장 시작하고 직후인가 직전에 나왔을 겁니다. 네. HBM이 지금 유일하게 콜이 안 되는 것이 엔비디아죠. 예. 그리고 AMD는 들어가죠. 근데 AMD는 엔비디아의 한 10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삼성한테 중요하니까 하는 건데 그 누구죠? 지금 브로드콤에 들어갔다는 거는 브로드콤은 엔비디아보다 AMD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배경 설명 좀 해드려야 되는 게 그 삼성전자가 그 HBM3E잖아요. 네네. 이 제품이 이제 브로드컴의 시제품 자격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네네. 그런 그렇죠. 일부 보도가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사실상 오늘 삼성전자는 더 가는 모양새다. 모양새 이런 보냈는데 말씀이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엔비디아에 들어갔으면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근데 엔비디아가 HBM을 사용하는 그 HBM3E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네. 규모를 100이라고 했을 때 AMD는 1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브로드콤은 10에서 15예요. 어떻게 되죠? 10분의 1이나 7분의 1 정도 규모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디아에 콜 났다면 우리가 얼마 정도 올라가려고 생각했어요? 한 10%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뭐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한 1.5% 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 오르고 아까 뭐 했어요? 아까 그렇게 계산이 그렇게 되는 계산하면은 거예요. 한 1.8%, 1% 플러스 정도만 오르면은 적당하다라고 보고요. 2% 이상 넘어가는 거는 약간 흥분했다. 라고 삼성전자의 경우에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브로드콤 이슈가 이 그 세액 공제보다 높지만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들어갈 때 우리가 흥분해서 10% 이상 만약에 삼성전자 끌어올릴 생각이 있다 싶으면은 이론적으로는 그거의 10분의 1이나 7분의 1 정도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이닉스는 다른 거죠. 오라클이나 다른 근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브로드콤에 콜됐다 그랬잖아요. 브로드콤에 콜되는데 브로드콤에 가장 많이 공급하는 건 삼성이 아니고 하이닉스는 이미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얘네들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장중에 26만 원 선까지 찍으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 네네. 뭐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30만 예, 상징적으로. 릭스까지 예.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갈 되시면- 수 있다면 어떤 호재 때문에? 네네. 예, 뭐 그런 일단은 건지? 밸류에이션이 싸죠. 예. 그다음에 그 아까 AI, GPU, AI 시대에 삼성은 퓨어가 아니니까 퓨어인 회사는 누구죠? 퓨어라는 게 이거 고스란히 세택을 볼 수 있는 회사가 누구냐면은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마이크론보다는 하이닉스가 규모가 4배는 크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론보다는 우리가 훨씬 큰데도 미국 회사가 아니고 한국 회사는 기 때문에 마이크론 주가가 안 가면 아이러니하고도 하이닉스 주가도 안 가는데 요즘 마이크론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계속 가면 하이닉스도 갑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예, 질문에 대해 30만 원 가느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크론이 지금 PER 1년에 벌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한 10배 정도에서 11배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억울하게 삼성이 하이닉스가 3배나 큰데도 불구하고 한국 회사 하니까 디스카운트 합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얼마 하냐면은 과거에는 50%였는데 워낙 우리가 앞서니까 50% 줄 건 없잖아요. 예. 얼마 정도 주시겠어요? 제로? 제로를 10배 가면 좋겠는데 10배 가면 4만 원, 40만 원입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아마도 7배 정도에서 8배 사이가 맥스 아니겠나 싶어요. 지금 마이크론이 그 정도면 한 20, 30% 디스카운트 하면 7배 하면 올해 기준 어닝에서 하면은 28만 원 나오고요. 28만 원. 만약 8배 정도 하면은 32만 원이 나와요. 그럼 30만 원은 넘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근데 있네요. 그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마이크론이 만약 빠지거나 만약에 지금까지 좋은 것이 다른 변수가 생겨서 변수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HBM4를 승인을 HBM3가 아니고 다음 버전에 삼성전자가 더 앞서가 이런 이상하지만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면 그때는 하이닉스는 못 갑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흐름대로면은 아마 마이크론이 왜 PER 그게 한국 시장의 저평가 그 이슈와 그 말고 연결돼서요? 그 말고요. 삼성전자는 비록 하이닉스보다 지금 규모가 30%밖에 안 되거든요. HBM에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00개 팔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30밖에 못 팔아요. 네. 그런데 막 콜만 되면은 내년에 30이 아니고 70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HBM4에서 엔비디아 콜이 난다면은 이런 가정이 들어가요. 쉽지가 않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삼성을 사고 하이닉스를 팔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어떤 주가든 간에 무조건 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크지 않기 때문에 삼성은 하이닉스는 마이크론하고 같이 간다. 마이크론이 훅 빠지지 않으면은 한 7, 8배를 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 그것이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28만 원, 3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주가 방향성도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에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그러나 30만 원 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네. 예, 주변 변수도 좀 챙겨주셨어요.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신정부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네네. 반도체 영역 안에서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 고루 오르는데 그중에서도 AI.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전략을 예상하더라고요. 지금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법 개정안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멘텀이 조금 지나고 나면 결국 AI 투자에서 먹을거리가 상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듯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좀 짜봐야 될까요? 이게 정부 주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앵커님이 어렸을 때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께서 취임하셨을 때 우리 IMF였잖아요. 1998년도에 대한민국은 과연 인터넷 보급률이 얼마였을까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터넷 보급률은 1999년도에 얼마 정도 됐을까요? 미국은 얼마였을까요? 우리는 고작 10%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은 30%였어요. 99년도. 근데 정부가 미국은 30인데 우리는 10% 1999년도에. 예. 근데 딱 3년 뒤인가 2년 뒤에 정부가 푸시하고 뭐 초고속 인터넷 하면서 이것이 역전됩니다. 3년 뒤에 한국은 60%, 미국은 50%. 그게 정부의 힘이에요. 예. 그리고 벤처 투자하고 뭐 하는데 인터넷 부분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사이버 코리아 21이라고 해가지고 뭐 4년간 뭐 30조 가까운 투자를 해가지고 100만 개 일자리를 한다 그러고 벤처 기업도 200개밖에 안 됐는데 몇 년 사이 2,000개를 10,000개로 만들고 이런 거 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3년 사이에 확 바뀌었거든요. 2, 3년 사이에. 지금은 뭐죠? 인터넷 대중화 비슷하게 AI 대중화죠. 사실은 한국이 뒤져 있습니다. 한국은 AI에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그냥 HBM만 잘했을 뿐이에요. 그거에 향유한 건데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 엊그저께 해서 나왔죠. 뭐 삼성 SDS, 뭐 네이버, SK그룹 뭐 데이터 센터 진다 했잖아요. 근데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 주도로 해야 된다는 건 전 세계 이슈고 이번에 젠순왕이 그 중동에 갔을 때도 UAE고 사우디고 해가지고 딜을 한 거 보세요. 얼마나 난리를 합니까 영국 독일도. 근데 우리는 그거 컨트롤 타워하고 그거를 제대로 이해해서 정부가 제대로 서버린 AI를 투자하고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정권 바뀌면서 이번에 정책 수석을 AI 수석을 네이버 실무했던 그 연구사 세스나스가 했기 때문에 이게 조율이 될 거다는 기대감이 있다. 이게 파지티브한 겁니다. 표면적으로 5년간 100조 투자한다. 이거는 누가 없더라도 5년간 100조 돈 있으면 하게 되겠죠.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잘 조율해서
스피드하면서도 골고루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 정책 수석 신설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직을 만든 게 아니고 8년 전에 UAE는 UAE잖아요. 아랍에미리트. 8년 전에 AI 국가 장관이 따로 설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2년 전에 프랑스도 AI 장관이 때 했고요. 두바이도 그런 CIO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절대 빠른 게 아니다. 그나마 이번에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5년간 100조 투자, 그다음에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실무자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의 도입률을 높이면은 아마 우리가 조금 뒤처졌는데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근데 엊그저께 나온 뭐 SK라든지 LG CNS라든지 이라든 등 투자하는 거는 여기 호응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자체가 국가 전략 산업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규모로 좀 밀어주는 맛이 있어야지 그럼요. 이게 성장할 텐데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엄청난 자본을 쏟아내는 거고 네네. 네, 뭐 그런 흐름인데 지금 말씀해주셨다시피 네이버 출신의 네네. 하정우 네네. 그 대통령실에 이제 AI 미래기획 수석이 네네. 다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상징적인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과연 성장주로서 한때는 국민주였는데 이게 네네. 될 수 있을까 네. 싶기도 해요. 그런데 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클로바 X를 쓰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그렇죠. 네, 누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쉽게 거기 손이 안 가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이게 과연 돌파구를 마련할까라는 의문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를 말씀드리면 네. 지금 말씀한 하이퍼클로바 모델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충분치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챗 GPT나 퍼플렉시티 쓰지 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쇼미더머니처럼 보여줘야 돼요. 성능의 개선을 보여줘야 되고 주가가 오른 거는 뭐 하정우 센터장 글로 가서 올라간 거는 기분이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 부양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기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하면 어떻게 되죠? 광고가 늘게 돼 있잖아요. 그 광고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 첫 번째. 광고요? 네네네. 그리고 얘네들이 그 이카머스 하잖아요. 수수료도 인상해요. 6월 달부터. 그 광고 늘어나는 거하고 부양 효과 때문에 그다음 이카머스 수수료 인상 때문에 주가가 아주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어저께 오르고 간 거는 기분 때문에 오른 거고 지금 말씀하신 하이퍼클로바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밸류가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PER이 한 16배, 17배 되니까요. 네, 네. 과거 패턴대로라면은 아직은 더 룸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이퍼클로바를 제외해 놓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카카오는 좀 다르죠. 카카오 오르는 거는요. 카카오페이의 영향도 있어요. 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 때문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하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하게 가격을 고정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엄청 변동성 큰 코인을 조금 그렇죠. 그나마 안정화시킬 수 있게 맞아요. 그래요. 연동한다는 거죠. 뭐 1달러를 그렇죠. 1코인 뭐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예. 우리 뭐 이제 1,000원을 1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그리고 모인 자금으로는 맞아요. 국채,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뭐 미국은 이런. 그렇죠. 예. 국채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 대한민국도 국채를 발행할 때 유용하겠는데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의 결제를 유지하는 건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카드 업체하고 부딪힙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은행한테 허용을 해줄 것인지 민간한테 다 허용해 줄 것인지 뭐 자본금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은행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고 개별 기업 중에 그래도 카카오페이가 4,200만 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제 시스템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카카오페이를 왕창 올린 거고요. 카카오페이의 대주주가 카카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카카오의 확대까지 생각해서 카카오가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42%가 46%.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카카오페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카카오페이는 만약에 진짜 은행하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내지는 그 편에 그런 거 없이 밀어준다 아니 밀어주지 않더라 하면은 카카오페이는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 카카오가 같이 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예, 그건 그렇죠. 지분법으로 46%니까 카카오로 어떤 비즈니스를 더 확장하는 게 확대되면 좋겠는데 분명 반발이 있을 겁니다. 은행하고 그다음에 아까 미국은 이제 난리 났어요. 스테이블 코인 안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 누가 발행하냐면 월마트나 아마존이 발행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반대로 또 누구 나오냐면 마스터카드, 비자 카드가 주가가 그게 빠졌거든요. 근데 반대로 리포트가 나와요. 카드가 혈전적으로 사람들이 훨씬 편하다. 그러니까 국채를 사고
전 세계 간에 무슨 송금하고 이거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결제하는 수단 일반적으로 카드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라고 또 반박 리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카드를 사용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헤게모니 다른 거야. 그래서 은행을 정부 주도로 할 것이냐, 민간한테 완전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결제 수단이냐, 아니면 약간 저축 수단이냐. 4% 이자 준다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그 4% 이자를 줍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결제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편의를 느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뭐 지니언스법인가 미국의 상원에서 통과됐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지난달에 하원에 통과할 때도 한 번 실패하고 왔기 때문에 과연 상원에서 지니언스법이 통과해서 미국이 그걸 통과되면은 아마 그거 모멘텀은 더 확대될지 아니면 셀럽 뉴스가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한국은 아직 법안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는 좀 더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은행과 그다음에 정부와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카드 업체와 카카오 이런 여러 그 핀테크 업체 간의 헤게모니라든지 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율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앞서서 LG CNS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AI 그런 기대감에 맞물려 있는데 네네. 4개월 만에 이제 상장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드디어 올라왔어요. 근데 공모가를 드디어 상회한 흐름들이 나타났고 네네네. 연일 신고가 행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4% 넘게 그러니까 74,000원 선에 굉장하네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는 78,000원 선까지 오, 갔습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다 온 것 예. 같아요. 네? 다 온 것 다 같습니다. 왔다고요? 네네. 기대 감량이 어저께 올라간 건 제가 이해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SK그룹도 뭐 데이터센터 진다, 아마존이다 여러 분위기도 있고 좀 실질적이잖아요. 근데 LG CNS가 비싸지가 않았어요. 공모가가 그게 비싸지는 않았는데 소외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정부 정책가 맞고 얘네들이 LG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를 할 때 내부 고객 말고 외부 고객으로의 판매가 늘어나면 되는데 이게 빠르지 않다는 게 단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고객의 비중이 아마 지금 한 30% 될 건데 이게 빨라지면은 속도가 빨라지면 목표주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기다리시면 지금 30% 정도에 있는 외부 고객의 비중이 빨리 올라가면 현재 목표 주가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현재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현재 목표 주가가 아마 8만 원 채 안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많이 왔죠.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회사지만은 네. 그 단기간에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예. AI 투자 뭐 여러 가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과연 30만 원까지 갈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을 텐데 좀 풀어드렸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협상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뉴스 플로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란이 약간씩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란이 잡고 있을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막히게 되면 유가가 튀어오를 수 있고 시장에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 있는 거냐면요. 제가 지도를 찾아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이렇게 이제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가 튀어나와 있는데 요 이란과의 사이, 요 좁은 해협을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폭이 55km 정도가 되고 평균 수심이 56m인데 여기에서 이제 VLCC급 유조선이 항해 가능한 수심이 있는 구간, 한 25에서 30m 정도 되는 수심이 있는 구간이 이렇게 넓은 구간에서 딱 3km만 유조선이 통과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거기가 거의 다 대부분 이란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막히게 되면 기름과 석유와 가스를 이동하는 유조선들의 혈맥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볼까요? 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하냐?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도가 지금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곳이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 이쪽인데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빨간색으로 된 표시 화살표가 이 유조선과 가스를 운반하는 운반선, 에너지 운반선들의 경로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여기를 나와서 동남아를 지나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이 루트가 있는데 여기 호르무즈 해협에 매달 원유가 5억 배럴이 왔다 갔다 하고요. 3,000척 이상의 선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막히게 되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게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에너지 가격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그 물동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동하는 이 물동량을 확인해 보니까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한 20%, LNG도 전 세계 20%의 물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치면 원유는 거의 70%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름 가격이 엄청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LNG 물동량도 30%를 능가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가격 치솟을 거고요. 자연스럽게 LNG 가격이 치솟을 겁니다. 그리고 유조선 보험료가 올라가고 이런 해운 운임이 또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겁니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튀어오르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러면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리 인하 기조를 펼치고 있는데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거 인플레이션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내려야 되는 것에 좀 기조를 바꿔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에너지 비용 상승 이러면서 달러 강세, 우리나라의 통화 약세 가능성, 지금과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도 이란이 이런 걸로 계속 협박을 했었는데 한 번도 실제로 막은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란 내부의 정권도 지금 위태위태하답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게 되면 내부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우방국들의 반발, 그리고 주요 고객사인 중국도 반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미군 함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이런 행동은 하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간다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3,000피 기대감이 있습니다. 안의 분위기 괜찮거든요. 중동의 리스크가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